그때 또 굉장히 싸워가지고 또 친문에서 난리 나지 않았었냐? 그랬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지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기지사 점핑해서 그 다음 단계는 요 저번에 나왔던 이 대선이란 말이죠. 대선인데 경기지사가 원래 대선까지 가는 경우 별로 없었잖아. 아니요, 많았죠. 그러니까 잘안 돼서 성공한 적이 그랬었죠. 후보 뭐 이번처럼 후보요? 출마. 그러니까 경기지사가 출사표를 던진 건 많이 됐지만 후보가 돼야 경선 되는 거잖아. 통과까지. 그렇지. 경선 통과. 내가 옛날에 실패했었습니다. 만덕산에 전기가 부족해서. 누구야 이거? 손학규. 아, 만덕산에. 아 그러네. 이인재도 있고. 안녕하십니까, 이인재입니다. 인재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이재명 입장에서도 다음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되려면 경기지사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거든. 네, 그랬죠. 경기지사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야권에서 보통 이제 중요시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남북 문제잖아. 그럼요. 남북 문제 관련해서 또 경기도는 북한이랑 이제 위는 붙어 있으니까 뭔가 경기도 입장에서 뭔가 이제 남북 간의 관계에서 물꼬를 튼다거나 하면 그게 이제 지금 사실 소위 야권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뭐 다 그럴 때였죠. 그렇지. 그래서 그 당시에 뭔가 이제 이슈를 만들 수도 있었던 게 2018년 9월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 했지. 예.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누구 갔는지 알아? 그때 최문순, 그다음에 저기 박원순. 박원순. 예. 근데 누가 안 갔지? 재명이 형이 안 갔죠. 예. 여기서부터 맛이 간 거야. 예, 틀린 거죠. 거기서부터 꼬인 거지. 그러니까 요때 당시만 해도 수민아, 그 이재명 저기 그다음 경기지사만 안 가는 거 좀 말 좀 있지 않았냐? 그 부분 제가 말이 기억이 좀 안 나요. 있었어요. 왜 그때 네. 서울시장 데리고 가고 강원 뭐 지사 데리고 가는데 경기지사를 안 데리고 가니까. 그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접경 지역인데. 그렇지.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지금 친문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나를 배제하니까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원래 북한하고 뭔가를 하려면 통일부가 많이 껴 있어야 되는데 네. 통일부 빼고 하려고 시작하면서 이 논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국가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지 않은 이상은 경기도에 돈이 어디 있어? 그럼 돈을 누가 조달해야 돼? 뭔가 민간 기업이건 뭐 돈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게 딱 리즈가 맞았던 게 결국 쌍방울 김성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7년 대선 당시부터 과정을 좀 봐야 왜 난데없이 쌍방울이랑 지금 아태엽이랑 껴가지고 지금 경기지사가 지금 북한이랑 뭘 자꾸 하려고 했는지 요런 게 이제 기본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친문 쪽에서 자꾸 남북 쪽 문제 관련해서 자기를 소외시키고 소외시키면 내가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될 텐데 할 방법이 뭐가 있지? 해서 갑자기 이화영 평화부지사라는 직책도 신설하고 평화부지사라는 직책 신설한 건 맞지? 그렇죠. 원래 옛날에 원래는 경제부지사 뭐 이게 전통이 이제 옛날에는 정무부지사 그렇지. 이런 명칭을 많이 썼는데 그렇지. 경제가 중요하니까 경제부지사로 바뀌었죠. 그리고 최근에 김동연 지사가 된 다음에도 다시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꿨어요. 그만큼 평화부지사라는 말은 이례적이었고 이재명 도정의 특징이었다. 그렇지. 예, 다른 데서는 그런 명칭을 찾아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근데 형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2019년이면 이미 대북 이슈가 다 끝났을 때다. 오히려 그때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 관계 급속도로 경색되었었을 때이기 때문에 무슨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지금 중앙 정부도 남북 교류가 안 되는 상황에서 혼자서 그렇게 간다고 그렇지. 했었냐? 그냥 의례적으로 보낸 공문이다라는 주장 하나와 두 번째 당시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아버린 상황이다. 정치 생명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한가하게 북한 가고 앉아 있겠냐라는 것이 사실 민주당의 그 두 가지 큰 논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형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깨졌지. 그랬죠. 하노이 노딜이라고 그냥 표현을 쓰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야 미국도 못 가고 그렇지. 우리나라도 못 가는데 무슨 경기지사가 가냐. 근데 여기에 TV조선 단독이 있었잖아요. 네. 2019년 5월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 이후에 3개월 후에 해외 출장 비공개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게 이화영이 중국에서 북한 인사들하고 만나서 논의한 16개 대북 협력 사업 진행 상황을 정리해놨어요. 네. 여기 되게 재밌다. 해외 출장 비공개 보고서에 회의 문건 1번이 뭐게? 회의 문건 1번은 이재명 지사 방북 추진이었어요. 근데 이재명만 몰랐대 이거를. 어떡하니 이거를 진짜. 그러니까 이화영이 엄청난 사람이었나 보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거 서프라이즈 이건가?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방북 추진 1번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북한 관광 또는 기업 고찰단과 함께 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노이 노딜 이거 자꾸 이게 나오잖아. 네. 이거 뒤에 써 있어. 친절하게. 얼마나 다행인지 비공개 몰라요. 보고서에 친절하게 써 있어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협력 사업은 단절된 상황이었으나 북측과의 협상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민주당의 그 논리는 그냥 깨져버리는 거야. 이걸 뭐하러 해 그러면? 두 번째 관련돼서는 수미한테 물어봐. 두 두 번째 거. 관련돼서 형님 어떻게 보세요? 두 번째가 뭐였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네.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네, 네. 무슨 한가하게 북한하고 앉아 있겠냐. 정치 네.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또 정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저도 그 생각이에요. 당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 너무 생각입니다. 웃기다. 지금도 정치 생명 네. 끝날지 모르는데 다음 대선 나가려고 아니 하고 그때도 있잖아. 할 건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예, 그렇게 그러면 뭐겠어요?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정치인이라면 무죄로 털고 나오는 상황을 그 뭐라고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지. 하는 거죠. 예, 그런다고 안 해 그러면 그 다른 거 안 했어요. 손 놔버려? 예, 그리고 이건 좀 과장된 말들이 나가는 게 그때는 굉장히 간당간당한 상황이었다라고 그렇지. 하는데 아닙니다. 그때도 유력한 주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재명 그렇지. 네.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안희정 지사 날라간 이후에 주로 2위를 했었어요. 그래도 이낙연 다음에 이재명 그렇지. 이렇게 가고 특히 이제 한동안 재판 때문에 지지율이 낮아졌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여론조사를 딱 실시를 하면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막 20%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은 10% 좀 안 나오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결국에 무죄로 털면서 지지율이 계속 뜨거든요. 그렇지. 예, 그 잠재력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날아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고 대선에 신경을 쓸 수가 없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일단 확인된 게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성태하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그 이재명 대표 모르게 너무 뭘 많이 했네. 그러니까. 너무 뭘 많이 했어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송명철 북한 리호남하고 송명철을 만나서 이재명 방북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리호남이 500만 불을 요청해요. 그렇죠. 야 그 저 이재명 대표 올라면 500만 불은 좀 있어야지. 근데 김성태가 또 사업가잖아. 그래서 쇼부를 봅니다. 세 장. 500만 세 장으로 갑시다. 지금 500만 불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리오남이 내가 보니까 여기 처음에 오바를 친 거야. 네. 원래 고작 한 300만 불 정도면 되는데 이제 500만 불 쳐놓고 오케이 콜. 그래서 이제 이화영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리오남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사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북을 위해서는 벤츠와 헬리콥터도 필요하니까 500만 불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300만 불을 주기로 하고 요거를 2019년 11월 12월 사이에 김성태가 북측에 전달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 이러잖아요. 또 이 돈을 그 300만 불을 어떻게 저기 중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주냐? 근데 지금 기사 봤어요? 쪼개기. 직원들 쪼개기. 네. 쪼개기. 이게 너무 구체적이잖아. 네. 그래서 300만 불을 북측에 추가로 제공까지 해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다 줬잖아. 네. 돈을 다 줬는데 이제 또 그럼 이재명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지. 안 갔잖아 결국 못 갔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정식 공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이게 봐봐. 이재명만 몰랐어. 근데 또 이재명 모르게 서프라이즈로 북한을 보내는. 아까는 비공개 보고서였는데 이제는 북한 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기도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는 게 이게 돈이 다 간다고 보내잖아. 근데 이게 지금 전혀 다 우연인가? 이걸 우연이라 그래야 돼? 이걸 우연이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걸 자꾸 소설이라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소설인 거지? 이 그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 쓸 수 있는 사람이면 뭐 반지의 제왕 같은 거의 그 정도급인데. 반지의 제왕이지 반지의 그 제왕. 정도급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지금 이 대북 송금 이슈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대북 송금 이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가만 다 읽어보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아니야?
뭐 다 그런 것 네. 같아요. 그 저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것과 검찰이 잡고 있는 혐의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게? 대북 송금의 목적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수준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일단 뭐 목적 중에 방북이 있는데 방북이 그렇게 이재명 지사한테 필요했던 프로젝트일까? 그리고 특히나 2019년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사실은 남북 관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오히려 방북을 했다가 나중에 대선에서 대중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방북 물론 하고 싶었을 수는 있는데 그게 하고 싶었더라도 대선 목적이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대납한 것이다 쌍방울이 네. 요 혐의가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팜 사업은 실제로는 이제 뭐 계획은 돼 있었던 건 맞는데 지원은 안 됐고, 그러니까 그 경기도하고 협력하는 건 안 됐죠 북한이랑. 그렇지.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이 경기도는 그 정도 사업을 할 돈이 있었다 기금을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은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 더 한다면 북한에서 어떤 독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 근데 대북 제재 위반이고 일단 대북 그렇죠. 제재가 풀려야 돼요. 그렇지.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가 뭐 하여튼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또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충족이 됐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송금을 했다. 김성태가 예, 그리고 쌍방울은 옛날에 현대 같은 기업이 아니거든요. 현대도 옛날에 대북 송금했을 때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독점적인 사업. 근데 쌍방울은 그런 사이즈가 안 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대북 송금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을 수도 있고, 이 프로젝트의 꼭대기에는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누구? 모릅니다. 아니, 제가 근데 근데 의심을 하는 거는 있어요. 의심을 하는 건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화영 씨는 원래 이재명파가 아닙니다. 원래 이해찬 쪽이지.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의 대권 프로젝트의 결정적인 부분은 이해찬 쪽과 연결이 되면서 당내에서 주류로 올라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화영 씨를 기용한 거는 분명히 대권 프로젝트는 맞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당시에 제가 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아는 사람들 중에 이재명 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한 2018년에서 19년 하여튼 이해찬 대표가 될 때쯤에 그때는 확실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해찬 대표는 유시민 이사장한테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약간 제가 느끼기로는 이해찬 대표는 유시민 이재명을 조금 저울질했던 것 같아요. 네, 저울질을 했는데 결국에 이재명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고, 예, 그런 과정이 정치적으로는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저는 이 대북 송금은 만약에 정치인이 개입을 했다면 이재명파가 아니라 예, 다른 데서 준 아이디어고 예, 그쪽에 뭔가 아이디어를 이쪽에서 받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쪽에서 정치적 이익, 대선 주자로서의 이익을 얻는 거를 떠나서 일단 저쪽에 좀 잘 보여야겠다라는 이유에서 했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예, 오히려 그래- 행동대장이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프로젝트 자체는 이재명보다 더 위에 누군가가 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긴 뭐 그래서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네. 북한에 간다고 다음 대선에 확 유리하다 이게 뭐 단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대북 송금 자체가 이상한 게 이게 쌍방울이 이걸로 대가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대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재명이 아닌 다른 쪽일 수도 있다. 네. 근데 어쨌건 이게 경기도하고 관련된 것들을 하면서 지금 김성태가 대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금 이재명 지금 그 당시 지사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서프라이즈 이것만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건 너무 합리적인 그건 너무 추론이 당연한 생각이 거죠. 들고. 예. 네, 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뭐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야 김성태한테. 네. 고맙습니다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내이 잘 만들어서 고맙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경기도에서는 예산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경기도가 다 못하는 것들을 결국 이제 쌍방울 쪽에서 지금 김성태 쪽에서 지금 어쨌건 북한에 돈 들어가는 좀 위험한 일이니까. 그렇죠. 근데 뭐 아까 수민 얘기처럼 대북 제재도 안 풀린 상황에서 그거를 본인이 막대한 이익을 다 취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김성태한테는 그게 있잖아. 주가 조작이라는 게. 주가 부양이 된단 말이야. 네. 그걸 많이 그러니까 이 정도 돈 박아도 그걸로도 충분히 뽑는다라는 거 1번.
그다음에 2번은 되면 대박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대통령이 됐다 치자. 그러면 어쨌건 남북 관계가 뭐 어떻게든 그 뒤에 잘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이제 결국 투자니까. 그 지금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주식 뭐 주가 이거 그 해가지고 어느 정도 뽑을 건 기본 내가 들어간 돈은 최소한 뽑는데 아니 대박 하나 길게 보면 대박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이 정도 투자 그 금액이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 입장에서 되게 큰 돈이지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뽑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플러스 알파로 거기다가 만약 이재명 저기 지사가 대통령이 됐다 치자 그럼 쌍방은 어떻게 됐을까? 아유, 김성태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을까? 떡상. 나는 거의 삼성 다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해놓으면 북한하고 북한 거를 못해도 우리나라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또 경기도 내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얘기도 지금 맞아요. 기사가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물론 아까 수민이 얘기처럼 이게 뭐 또 기업가 입장에서는 좀 이게 너무 불투명하지 않나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돈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얘기하니까 충분히, 금방 와닿네요. 충분히 김성태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배팅이다. 근데 이게 약간 그러네. 불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합법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 모르겠죠.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김성태도 그 리스크를 감당한 게 그걸 이런 것들로 감수한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거를 본인도 알고 했단 말이죠. 그렇지. 근데 이거를 경기도지사 정도에서 그게 더 윗급이다? 카바를 할 거라고 믿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의 스케일을 더 위에. 크게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스케일이 더 크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럼 진짜 근데 게이트 되는 거 아니에요? 게이트 이거는. 이거 게이트급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게이트급인 거고 남북 관계 개선을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거는 국민의 총입니다. 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국민들도 뭘 하더라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그게 깨져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의 정권을 잡았던 여당으로서 본인들이 개입을 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표면적으로 이재명 지금 대표는 일단 빼박으로 피할 수 없는 건 이건 제3자 뇌물 거의 빼박으로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이거는 사실 성남 FC보다 더 입증이 쉬울 것 같아. 근데 본인은 자꾸 소설이라고 하시지만 이거야말로 뭐 지금 일단 법조인들이 지금 뭐 이 변호사비 대납이 아니라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네. 어쨌건 쌍방울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북한이 가져갔잖아 제3자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이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제일 빡세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거의 정치를 이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대장동 성남 FC의 대장동에 막 이런 판국에 이제 밖으로 나가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민주당 푸른 물결 해가지고 그거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런 것들을 묻을 수 있겠냐? 뭐 장외로 나간다 그러잖아. 네네. 대국민 보고대회인가.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게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이제 당선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워크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들은 얘기가 의원들을 보니까 이재명 본인을 지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 대표 출마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뭐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어차피 의원들은 못 믿겠고 의원들도 계속 뭐 고민정 의원도 말 이상하게 하고 그렇지. 박홍근도 뭐 가결될 것 같다 막 얘기하고 이러는 거 보면 이재명 대표가 믿을 건 결국에는 지지자밖에 없다.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 야마가 딱 쓴 것 같아요. 저거 나가면 뭐 좀 되냐, 수민아? 그냥 춥겠지. 예. 그리고 나를 춥지 추워 요즘에. 나를 일부러 이렇게 잡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나를 잘못 잡은 게 이 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흐름의 문제일 텐데 모레 토요일이죠. 장외투쟁을 전격적으로 시작하는 그치. 날이 내일이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 선고일입니다. 맞아. 그럼 조국 수호 2 되는 거예요 또. 네, 맞아 내일 선고야. 내일 오후 2시. 아주 검찰 5년 구형했어요. 거의 겹쳐져 있고 사실 아직까지 민주당 제가 제 악플러들하고 최근에도 대화를 나눠보니 저는 악플러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대화를 굉장히 많이 빡세게 나누더라고. 네, 조국이 기소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까먹었어. 네, 기소된 줄 모르고 있고 조국 문서 위조한 거를 그냥 인맥으로 발급받은 수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 컴퓨터로. 그렇지. 예, 그거 아직도 모르거든요. 그 내일 선고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예, 무죄 절대 안 나옵니다. 무죄는 절대 안 나오고 정경심 교수 재판 때 확정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둘 중에 하나거든.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법정 구속이냐 아니냐. 그렇지. 아이고. 예. 어, 근데 집행유예도 저는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절대 안 나오는 게 그렇지. 자기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요. 잘해. 네. 정확해.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내일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보통 통상 부부가 같이 이제 기소가 되면 한 명은 부속하고 한 명 안 한 경우가 좀 그렇다면서요. 많아요. 예. 실제로. 예. 근데 지금 수민 얘기처럼 그럼 반성이라도 해야지. 안 하잖아요. 반성을 안 하잖아. 근데 내일 일단 나는 키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건 조국 전 장관한테 좀 이게 좀 우프지만 유리한 정황이고, 근데 가장 이제 문제는 유재수 감찰무망옥이야. 아, 그거 좀 세죠. 그게 유죄가 나오면 나는 실형이라고 보고, 그건 좀 세지. 그게 안 나오면 네. 집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해. 그 부분은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 예, 왜냐하면 직권남용은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여러분 저는 오늘 긴급하게 왔다가 어. 네, 네네. 또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 먼저 일어나고 저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래 안녕. 네. 이제 우리 수미랑 둘이 할게.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이 생각보다 늦게 가네. 의자 좀 빼자 이거. 잠깐만요. 자. 아유 이제 됐다. 야 이게 확실히 둘이 하는 거하고 셋이 하는 거하고 다르네. 네, 그리고 넓이가. 뭐 예, 체구가 작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하여튼 내일 그 조국 전 장관의 지금 선고 얘기까지 지금 잠깐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나는 이게 그 김성태 귀국한 이후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대장동 것값만 가지고 지금 나간다 그래도 빡센데 이게 김성태까지 나오고 이게 생각보다 지금 모든 언론사가 다 달라붙었거든. 그렇죠. 이건 진짜로 모든 언론사가 다 달라붙더라고. 네, 이게 지금 진영과 상관없이. JTBC가 선두에 서 있어요. JTBC가 매일 단독이야. 네. 오늘은 뭐 안 하나?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게 사실 장외로 나가면은 동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조국 수호 때 이미 힘을 너무 많이 뺐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사실은 음.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음. 좀 뭐랄까 전문직에 종사를 한다. 언론이라든지 음. 이런 쪽 사람들은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낙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오히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냐 당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즘에는 네, 좀 불안해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럼 내일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법정 구속되면 그거랑 패키지로 해가지고 토요일 날 그거 하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그거는 검찰 때문이야? 법원 때문이야? 법원 둘 다 이제 나쁜 놈들이 되는 거죠. 큰일이다, 큰일이야. 예, 그래 묶여버리면 사실 뭔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사과를 그렇지, 했어요. 그렇지. 근데 뭐에 대해서 사과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뭐에 대해 사과했는지는 예, 그거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사과했어요. 그냥 미안합니다. 예를 들면 그럼 장관 임명한 게 잘못인 건지 어. 아니면은 싸고 돌면서 서초동 집회한 게 잘못인 건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은 게 잘못인 건지 이런 거는 이런 방구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독약이 되는 게 내일 아마 새로 충격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머 막 이러고. 민주당 지지자들 말고 어. 예, 사실은 그렇게 뭐 잘 몰랐는데 그냥 스펙 품앗이 수준인 줄 알았던 무당층이나 이쪽에서도 추가로 충격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묶여버린다 이제. 이제 패키지로. 예, 묶여버리면 이제 그걸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여론조사 중에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2020년 총선 직후에 실시됐던 한국리서치 시사인 여론조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조국 전 장관 임명에 대해서 긍정 부정 평가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반이 부정 평가를 진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 지지층이 쪼개지는 길만 남아 있는데, 또 쪼개져. 예, 그 근데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을 털고 가야 되는 건데 본인은 문제 더 커 이제. 그래, 털지도 못해. 털 수가 없어 지금 본인 예. 집 자이코가 석자인데. 뭐 털다가 내부에 분열 일어나고 이럴까봐 겁나서 털지도 못해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묶여서 가는 겁니다, 그냥. 똘똘마리로.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굴리면은 계속 커지잖아요 눈덩이가. 민주당은 이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눈덩이가. 안 좋은 거랑 계속 그렇지. 엮여가지고 세팅되면서. 아휴 참 나는 요번 그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관련해서 나온 기사 중에 요 문장이 제일 기억이 나더라고. 근데 요거 하고 저희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갈게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됐잖아. 네.
김성태 입장에서 맛이 가는 거지.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이화영한테 전화를 해요. 야, 어떡하냐 이거? 어? 대통령 안 됐잖냐? 그때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이렇게 위로를 했겠죠. 위로를 하면서 네. 괜찮습니다.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당 대표가 되면 네. 쌍방울의 피해는 가지 않을 겁니다. 음. 그래서 국회의원도 되고 당 대표도 되졌나? 근데 쌍방울 피해 가서 그래서 다 부나 보다. 그 단어가 딱 배신감을 느꼈어. 당 대표가 되면 해결이 당 대표도 된다. 됐는데. 당 대표 됐는데 잡혀왔잖아 지금. 아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어르님 진짜 그랬어요라고 하는데 기사 찾아보십시오. 네, 기사에 있습니다. 기사에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또 슈퍼챗 좀 볼게요. 장민호님, 그렇지 아들은 남인데 그렇게 했겠니? 저게 아까 뭐였을까?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울프레마트님, 전에는 형법하면 작고하신 이재상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이재상 교수님 책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형법은 움직이는 교과서이자 싸돌아다니는 구성요건 그 자체인 이재명이 대세네요. 이재명 대표 거 혐의를 다 알려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거의 수민이는 거의 반 변호사가 돼가지고 네. 요즘 내가 아무거나 물어봐도 법적으로도 안 틀려 이제. 그건 다 조국 전 장관 덕분이에요. 그때 그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공부 많이 했구나. 네네. 그때 공부를 많이 했어. 그때 공부해가지고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그냥 너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형법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네, 그렇죠. 이제는 뭐 이재명 대표 때는 이제 거의 조국 사태 형법 책에 들어갔다던데 저는 그 이후에 형법 책은 제가 교과서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